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10주차 내용이 될 거고요. 지난주까지 9주차 수업을 하면서 내가 몇 번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이 수업의 진도 자체를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다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주입한다고 한들 그러한 내용이 모두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라거나 실습을 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안경사 국가시험을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 수업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실제로 임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관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내가 템포 자체도 조금 많이 늦춰서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진도는 좀 늦어지고 있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좀 소위 말하는 써먹을 수 있게 하는데 관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참고 동영상을 보내줬으니까 선반절삭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또 영상은 미리 살펴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내용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이런 각각의 제조 방법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이러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자에게 선별해서 선택해 줄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를 펴주면 되겠고요. 이 교재는 콘택트 렌즈 실무 2001년 판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보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크게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렌즈 표면의 특성, 두 번째는 렌즈 재질 자체의 특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렌즈 표면의 특성은 표면의 웨터빌리티, 습윤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특성은 함수율이라거나 어떤 굴절률이라거나 산소 침투성, 산소 투과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표면의 특성인 웨터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복습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면의 특성인 습윤성은 렌즈 표면에 얼마나 습윤이 고르게 넓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이러한 습윤성이 높다는 의미는 렌즈를 착용했을 때 초기에 렌즈가 부들부들하고 매끈매끈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렌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습윤성이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초기 착용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습윤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접촉각을 측정해서 이런 습윤성을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접촉각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세실 드롭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우리말로 바꾸면 세실 드롭 방식은 정지방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방울법은 말에서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물방울과 렌즈 표면이 이루는 각도인 접촉각을 측정해서 접촉각이 크면 클수록 렌즈의 습윤성은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접촉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렌즈 표면의 습윤성은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접촉각을 측정하는 방법, 달리 얘기해서 수빈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캡티브 버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수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포법은 렌즈를 식염수에 담그고 그 아래쪽으로 공기방울을 이렇게 생성해서 이 공기방울과 렌즈 재질이 이루는 마찬가지로 접촉각을 측정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수분성을 평가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 내용은 여기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요. 오른쪽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지금 B 아래쪽 여러분들 화면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오른쪽 B와 마찬가지로 이 물방울이 넓게 퍼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촉각이 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 콘택 렌즈의 경우에는 수변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렌즈를 착용했을 때 이 소프트 콘택 렌즈와 눈꺼풀 사이에 기계적인 자극이 일어나고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꺼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할 때마다 윗눈꺼풀에 뭔가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발생하고, 따라서 이러한 수분성이 많이 떨어지는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그림에서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계적인 자극, 마찰에 의해서 거대유두 결막염과 같은 이런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위쪽에 있는 그림인 A와 같이 물방울이 고르게 넓게 퍼지는 경우에는 접촉각이 낮다, 작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수분성은 반대로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다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 함수율의 개념은 소프트 콘택 렌즈에서 단순히 물을 많이 포함하지 않느냐의 개념을 넘어서는 상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전반적인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함수율은 FDA의 분류 기준을 따르게 되면 고함수율과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로 구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죠.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함수율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어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함수율과 관계된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함수율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강조했듯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 1번과 2번으로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 소프트 콘택 렌즈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았을 때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렌즈의 재질이 아주 치밀하지 않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2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질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렌즈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런 물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한 4개 정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H2O 물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가정하고요. 이게 1번 상황이 될 거고요. 2번 상황은 이 안에다가 아주 나무젓가락을 엄청나게 많이 넣은 상태에서 여기도 물을 넣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컵에 물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까요? 당연히 1번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렌즈로 비유하자고 하면 물의 함유량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과 같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함수율이 높다. 따라서 고함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다라고 비유할 수 있고, 2번과 같은 경우는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함수율에 따라서 렌즈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했죠. 그 첫 번째를 살펴보게 되면 모듈러스라는 변수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모듈러스라는 개념은 이 렌즈 자체가 뻣뻣함으로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렌즈를 꼈을 때 뭔가 눈에 들어간 것 같고 막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뻣뻣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착용감과 관계가 아주 깊은 그런 변수가 될 텐데요. 이런 고함 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상대적으로 물은 많이 함유하고 있고 재질은 상대적으로 저함 수율의 렌즈보다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도 모듈러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꼈을 때 뻣뻣한 느낌은 좀 적고 착용감이 좀 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물론 표면의 특성인 이런 수분성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내부의 특성인 함수율에 따라서도 착용감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듈러스 같은 경우는 저함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날 겁니다. 또 다른 특성은 뭐가 있을 거냐면 굴절율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굴절율은 그러니까 이 렌즈가 가지는 특성, 우리가 안경 렌즈도 굴절율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잖아요. 뭐 두께가 달라지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어찌됐든 굴절율은 고함수율이 높을지 저함수율이 높을지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함수율 렌즈 같은 경우는 물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 렌즈 재질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의 굴절율은 뭐 다양하겠지만 1.47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H2O 물 같은 경우는 굴절율이 1.33이죠. 그러니까 재질보다는 1.33의 굴절율을 가진 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렌즈의 굴절율은 1.33에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고함수의 콘택트 렌즈는 굴절율은 낮고 저함수의 콘택트 렌즈는 굴절율이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렌즈의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죠. 이것도 함수율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아무래도 이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만 세게 문지르면 렌즈가 찢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상대적으로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보다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강도가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프트 콘택트,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상황에서 뭐 이런 렌즈가 찢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나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로 뭐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세척하는 과정에서 자꾸 렌즈를 찢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강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보단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DKT라는 산소 전달률이라는 렌즈의 특성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런 산소가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산소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도 함수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네, 화면이 지워져서 지금 다시 그려서 요 전 거랑 화면이 조금 다른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이 지워져서 내가 다시 그리느냐 그래요. 자, 어찌됐든 자, 산소 전달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의 각막에 산소가 얼마나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산소가 각막에 전달되는 것은 이런 공기 중에 산소가 눈물에 용해되고 확산작용에 의해서 각막 상피부터 각막 내피까지 쫙 하고 전달되는데요. 당연히도 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산소가 눈물에 용해되는 양도 많아지겠죠. 따라서 함수율이 높은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 당연히도 DKT 산소 전달률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저함수율 렌즈는 상대적으로 이런 산소 전달률 DKT는 낮아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되면 단백질의 침착 정도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은 눈물층 중에서 수성층에 포함되어 있는 뭐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이런 면역 단백질 들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침착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라이소자임 단백질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침착되는 단백질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유기 침착물이기 때문에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겠죠. 그러니까 크기, 부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공간이 넓은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에는 이런 단백질이 잘 침착되겠지만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좁기 때문에 이 안으로 단백질이 침착되는 경향도 좀 적고요. 침착되더라도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침착은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에서 높고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임상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잠깐 고민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고함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더니 뭐 모듈러스도 낮고요. 또 뭐 DKT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다양한 착용감이라거나 어떤 저산소증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백질 침착이 너무 많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질환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런 단백질이 침착된 상태에서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이 단백질이 이 렌즈 안에서 좀 부패되면서 독소를 내뿜게 됩니다. 그러면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이 눈꺼풀에 그 유두가 부풀어 오르는 거대 유두 결막염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함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는데 이런 단백질 침착도 좀 너무 많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런 단백질 침착에 의한 이런 그 독성 반응에 의해서 어떤 거대 유두 결막염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러한 단백질 침착 또 거대 유두 결막염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의 관점에서만 살펴보게 되면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로 교체를 해준다면 이런 단백질 침착에 의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율과 관련된 단편적인 지식만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함수율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니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상기해서 어떤 그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경사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이 함수율과 관련된 복습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특성을 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좀 전에 그 PPT로 돌아가서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용을 왜 설명했냐면 이 아랫부분 요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콘택트 렌즈 재료의 산소 및 이온 침투성은 재료의 함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공급되는지 이온의 침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함수율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게 딱 한 줄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성은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산소 침투성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산소 침투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렌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라거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산소를 각막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고요. 우선 산소 침투성은 그 약어로 DK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런 콘택트 렌즈 재질 자체가 얼마나 산소를 잘 확산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얼마나 산소를 잘 여기 가두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산소 침투성, 줄여서 DK가 되겠고요. 또 다른 용어는 산소 전달률, 산소 투과성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DKT에 대해서도 설명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산소 침투성을 렌즈의 두께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산소 전달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렌즈가 산소를 얼마나 통과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산소를 함유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또 산소가 얼마나 이 투과되는 침투되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와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는 렌즈의 중심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 두께에서만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렌즈는 렌즈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심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에서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렌즈가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렌즈보다 산소가 이런 전달되는 양은
마이너스 1다이옵터가 더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산소의 침투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산소 전달률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에 함수율과 관련지어서도 또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산소 침투성이라거나 산소 전달률도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전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으니까 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 단위가 정말 복잡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긴 단위를 쓰기보다는 요 베러라는 단위를 써서 뭐 10베러, 1베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뒤에 뭐 마이너스 11승 이런 거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DK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뭐 임상에서 뭐 10베러의 산소 침투성을 가지고 있다. 또 아래와 같은 경우도 뭐 표현한다 그러면 뭐 이것도 10베러의 그런 산소 침투성, 전달률, 투과성이죠. 산소 전달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었습니다. 또 쭉 아래에 내려와서 요 그래프도 설명했으니까 요 그래프는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상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복습하는 시간이 너무 기네요. 굴절률은 아까 그 함수율 얘기할 때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수율과 굴절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재질과 관련된 얘기는 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요걸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좀 살펴보면 그러면 이런 산소 침투성을 산소 투과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렌즈를 얇게 만들면 되겠죠. 두께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또 함수율이 높은 재질로 개발하게 되면 이런 DKT는 높아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FDA의 분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고함수율과 저함수율, 또 이온성과 비이온성으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미국의 FDA에서는 구분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FDA의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저함수율은 저함수율의 렌즈에 대한 특성을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해해야 하고 또 고함수율은 고함수율 렌즈의 또 특성이 있다는 걸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각각의 렌즈에 1그룹이든 2그룹이든 3그룹이든 포함된 렌즈를 내가 처방한 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렌즈의 특성을 고려해서 감안해야 하고 그런 다른 종류의 그룹의 렌즈로 변경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또 이온성과 비이온성 같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온성 렌즈와 비이온성 렌즈, 이온성이란 렌즈는 어떤 내가 이 책받침을 머리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머리가 떠오르는 이런 얘기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온성 같은 경우는 이온을 잘 끌어당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온을 끌어당기면서 물도 같이 끌어당기고 또 이런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인 수성층을 끌어당기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소자임 단백질도 같이 당연히 또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침착이 좀 잘 되는 게 이온성 렌즈의 특성이 되겠고요. 또 비이온성 렌즈 같은 경우는 단백질 침착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지방 침착이 좀 잘 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온성과 비이온성의 그런 각각의 특성들, 또 이온성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니까 내부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도 있지만 표면에서도 이런 수분을 좀 고르게 퍼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수분성이 이온성 렌즈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렌즈 제지 회사, 뭐 쿠퍼비전이라거나 뭐 매니콘, 바슈롬 이런 렌즈 회사에 따른 이런 주성분 재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수율은 또 어떤지, 또 이런 재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건 임상적인 내용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고 요건 오타가 있으니까 요건 고쳐 놓으세요. 그래서 3그룹에 대한 요 내용이 좀 잘못됐죠. 그죠? 함수율 3그룹은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온의 함량이 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고쳐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하다가 좀 말긴 했는데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57페이지에요.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콘택트 렌즈 재질이 있어요. 뭐 이걸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구분할지 하드 콘택트 뭐 따로 구분을 할지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 렌즈 재질 자체가 좀 말랑하기 때문에 좀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좀 분류되는 특성이 있고요.
보통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좀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 콘택 렌즈 재질인 헤마 재질하고 같이 섞은 렌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임상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실리콘의 특성인 이 그 산소 공급이 정말 잘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이드로겔의 특성인 약간 좀 친수성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렌즈도 좀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모듈러스가 좀 낮아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만 렌즈를 만들면 산소 공급은 잘 되지만 어떻다 그랬나요? 이 렌즈 재질 자체가 소수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성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리콘 100%와 비교했을 때는 하이드로겔 재질, 쪽 친수성 재질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렌즈의 모듈러스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또 표면에 그 어떤 친수성 잠시만요.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습윤성이죠. 그래서 습윤성을 좀 그런 이렇게 좀 습윤성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소수성이기 때문에 좀 낮아요. 그래서 표면 처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한다거나 해서 좀 표면의 그 특성을 좀 바꿔서 소수성이긴 하지만 이런 습윤성을 좀 높이는 그런 처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렌즈의 뭐 표면에 어떤 그런 불편함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가장 큰 특성은 산소 침투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눈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고 저산소증에 의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렌즈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습만 했더니 벌써 26분이 넘어가서 조금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실리콘은 사실은 그 소수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물이 잘 묻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 실리콘은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하이드로겔은 산소 공급은 좀 덜 되는 대신에 이게 친수성 성질이라서 좀 그 특성 자체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 이런 두 가지 좀 서로 상반되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진 렌즈를 섞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됐죠. 여기 보면 뭐 이런 트리스라고 명칭되는 이런 기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여기 보면 트리스라는 분자가 극성 그룹, 그러니까 트리스라는 분자에 이런 극성 그런 그룹을 좀 막 넣어서 뭐 포함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어찌됐든 실리콘과 하이드로겔을 좀 섞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뭐 요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살펴보게 되면 1990년대에 1세대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들이 나와요. 근데 1세대의 이런 바슈롬사에서 나온 퓨어비전이라거나 알콘사에서 나온 나이트 앤 데이라는 이런 렌즈들은 상당히 실리콘 함량이 높았고, 그래서 산소 공급은 정말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리콘 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표면 특성이, 이게 표면이 렌즈 재질 자체가 소수성인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에 물이 잘 묻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습윤성이 좀 떨어져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렌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은 잘 돼서 저산소증에 의한 문제들은 해결했지만 렌즈를 끼게 되면 좀 모듈러스도 높고요. 좀 렌즈도 좀 뻑뻑하고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성공하지는 못한 렌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쭉 살펴보면 요 표는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는 3세대나 4세대의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특성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일단 아래쪽을 보게 되면 2세대, 3세대죠. 미안해요. 자,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나가면 판매하게 될 그런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예요. 아큐브의 투르하이라거나 뭐 아바이라라거나 클래리티, 뭐 그 데일리스 토탈원이라거나 이건 알콘에서 나온 렌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일리스 토탈원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그 알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일회용 렌즈인데요. 정말 착용감도 좋고요. 또 렌즈에 이런 플라즈마 표면 처리 같은 것들도 잘 돼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렌즈 표면도 매끈매끈하고요. 그래서 착용감도 정말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 렌즈의 표면 처리 때문에 렌즈가 되게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사람은 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뺄 때 너무 미끄러워서 좀 잘 빼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들이 현대에는 많이 판매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줄만 쳐놓으세요. 아까 1세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즈에 대한 5장에 대한 내용은 4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 뒤에 FDA의 분류 체계라거나 ISO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충분히 좀 설명해 주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은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복습이 너무 길었네요. 맨날 똑같죠, 그죠? 너무 내가 말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어찌됐든 1차 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2차 시로 넘겨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이런 제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이런 10주차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기초 10주차 1차 시 수업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2차 시에서 봐요. 자, 안녕.